내 이름은 강서희. 그리고 오늘 나는 내가 사랑하는 남자 이민석과 결혼하여 그의 아내가 되었다. 그를 처음 만났던 날을 나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그는 유능한 사업가였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와 함께 소년 같은 순수한 미소를 가진 남자였다. 나는 그의 그런 모습에 반했고 우리는 열렬한 사랑 끝에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다. 결혼 후 나는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이신 박 여사님을 모시고 살게 되었다. 아버님은 몇 해 전 돌아가셨고 남편은 홀로 남으신 어머님을 극진히 모시고 싶어 했다. 나는 그런 그의 효심 깊은 모습에 더욱더 깊은 사랑을 느꼈다. 우리가 사는 집은 서울의 부촌에 위치한 아주 크고 웅장한 대저택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집은 그 크기만큼이나 차갑고 텅 빈 느낌을 주었다. 집안 어디에서도 따뜻한 옹이나 웃음소리를 찾아보기 어려웠고 그저 무거운 침묵만이 거대한 공간을 채우고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 침묵의 중심에는 나의 시어머니 박 여사님이 계셨다. 내가 결혼 전 남편에게서 들었던 어머님은 한때는 남편과 함께 거대한 사업체를 일구었던 아주 현명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여장부 같은 분이셨다. 하지만 내가 직접 마주한 어머님은 과거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저 하루 종일 자신의 작은 방 안에서 창밖만 바라보는 말 수 없고 무기력한 노인의 모습일 뿐이었다. 나는 처음에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슬픔과 함께 나이가 들어 기력이 쇠하신 탓이려니 생각했다. 남편 역시 내게 그렇게 말했다. 엄마가 아빠 돌아가신 후에 충격으로 많이 변하셨어. 성격도 좀 까다로워지셨고 사람 만나는 것도 싫어하시지. 당신이 조금만 이해해줘. 엄마는 그냥 저렇게 조용히 혼자 계시는 걸 편해하셔. 나는 남편의 말을 믿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불편하게 해드리지 않기 위해 최대한 조심스럽게 행동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이 집안의 분위기가 어딘지 모르게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남편은 어머니를 위하는 척했지만 그의 행동에는 존경심보다는 어떤 차가운 통제와 감시 같은 것이 느껴졌다. 그는 어머니의 식사를 직접 챙겼지만 언제나 그녀가 좋아하시는 음식 대신 맛없는 건강식만을 강요했다. 그는 어머니의 외출을 극도로 제한했고 그녀에게 걸려오는 전화마저도 자신이 먼저 확인하고 걸러냈다. 엄마는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판단력이 흐려지셨어. 내가 옆에서 챙겨드리지 않으면 나쁜 사람들한테 사기라도 당하실 수 있다고. 다 엄마를 위해서 이러는 거야. 그는 언제나 어머니를 위해서라는 말을 방패 삼아 그녀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다. 어머니 박 여사님은 그런 아들의 통제 속에서 마치 자신의 집 안에 갇힌 죄수처럼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아들이 큰 소리를 낼 때면 화들짝 놀라며 몸을 움츠렸고 언제나 그의 눈치를 살피며 불안에 떠는 듯 했다. 나는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도 불편하고 의아했지만 이제 막 시집온 며느리로서 섣불리 나설 수는 없었다. 하지만 나는 공포와 외로움 속에서 하루하루 시들어가는 어머님의 모습을 더는 외면할 수 없었다. 나는 남편이 출근하고 없는 시간을 틈타 몰래 어머님의 방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어머님의 방은 집의 다른 공간과는 달리 아주 낡고 초라했다. 좋은 가구들은 모두 아들인 남편의 차지였고 그녀의 방에는 낡은 침대와 작은 옷장 하나가 전부였다. 나는 어머님을 위해 그녀가 좋아하시는 따뜻한 대추차를 끓여가기도 하고 시장에서 사온 맛있는 간식들을 몰래 가져다 드리기도 했다. 어머님, 이거 드셔보세요. 제가 어머님 생각나서 사왔어요. 처음에는 나를 경계하던 어머님도 나의 진심 어린 태도에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그녀는 나의 손을 잡고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리시기도 했다. 나는 그녀의 말동무가 되어드렸다. 나는 나의 어린 시절 이야기, 그리고 남편과의 연애 시절 이야기를 들려드렸고, 어머님은 가끔씩 아주 희미한 미소와 함께 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내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어머님의 방을 찾아갔을 때,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내 손을 꼭 잡고 아주 절박한 눈빛으로 속삭이기 시작했다. 아가, 아가, 내 말 잘 들어라.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저놈을, 내 아들놈을 믿어서는 안 된다. 저놈은 악마야. 어머님, 그게 무슨 내 통장, 내 도장, 그리고 내 모든 재산을 저놈이 전부 다 빼앗아갔다. 내가 반대하자 나를 정신병자로 몰아 여기에 가두고 나를 감시하고 있어. 나는 어머님의 충격적인 고백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것이 치매 증상 중 하나인 피해망상일 것이라고 애써 생각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도 또렷했고 그 안에는 깊은 분노와 함께 억울함이 서려 있었다. 아가, 너는 나를 믿어주어야 한다. 이 집안에 내 편은 너 하나뿐이야. 제발 나 좀 도와다오. 그녀가 나의 손을 잡고 애원하려는 순간 밖에서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는 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님은 화들짝 놀라며 다시 예전에 그 멍하고 기운 없는 노인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어머님의 그 절박했던 눈빛과 충격적인 고백이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만약 어머님의 말씀이 모두 사실이라면, 그렇다면 내가 사랑해서 결혼한 남편은 사실 자신의 늙은 어머니의 재산을 빼앗고 그녀를 학대하는 파렴치한 인간이란 말인가. 나는 혼란스러웠다. 남편에 대한 사랑과 시어머니에 대한 연민 사이에서 나는 무엇을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 집안에 아주 끔찍하고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그 진실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는 것. 나의 평온했던 결혼 생활에 아주 작은, 그러나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 균열은 이제 곧 나의 모든 것을 뒤흔들 거대한 폭풍이 되어 다가오고 있었다. 어머님의 그 충격적인 고백 이후 나의 결혼 생활은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속으로는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의 연속이었다. 나는 남편 이민석을 예전처럼 대하려 노력했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그를 향한 의심의 싹이 자라나고 있었다. 나는 그의 모든 행동과 말을 이전보다 훨씬 더 예리하고 집요하게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는 여전히 겉으로는 효심 깊은 아들인 척 연기했다. 하지만 그의 영혼은 이제 나의 눈을 더 이상 속일 수 없었다. 나는 그의 그 다정한 말투 뒤에 숨겨진 차가운 계산과 그의 효심 깊은 행동 속에 감춰진 어머니를 향한 교묘한 통제를 똑똑히 보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의 모든 것을 통제했다. 그녀가 먹는 음식, 그녀가 만나는 사람, 심지어는 그녀가 보는 텔레비전 채널까지도. 그는 어머니를 위해서라는 말을 방패 삼아 그녀를 자신의 집 안에 있는 완벽한 죄수로 만들어가고 있었다. 나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어머님의 그 절박했던 속삭임을 떠올렸다. 내 통장, 내 도장, 그놈이 다. 만약 어머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지금 내 남편은 자신의 늙은 어머니의 재산을 모두 빼앗고 그녀를 정신적으로 학대하고 있는 파렴치한 범죄자라는 뜻이었다. 나는 끔찍한 진실 앞에서 혼란스러웠다. 내가 사랑했던 그 다정한 남자의 모습과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차갑고 계산적인 남자의 모습 사이에서 나는 무엇을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 마침내 나의 모든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는, 그리고 우리의 위태로운 평화를 완전히 깨뜨려버리는 사건이 터지고 말았다. 그날 남편 민석은 주식 투자 실패로 인해 기분이 몹시 좋지 않았다.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인상을 찌푸린 채 노트북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집안의 공기는 그가 뿜어내는 짜증과 분노로 인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바로 그때 어머님께서 조용히 자신의 방에서 나와 물을 마시기 위해 부엌으로 향하셨다. 그녀는 아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발소리 하나 내지 않고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하지만 그녀의 손이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가 물컵을 집어드는 순간 손에 힘이 빠지면서 그만 컵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쨍그랑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유리컵이 산산조각나며 거실 바닥으로 흩어졌다. 그 소리에 민석은 기다렸다는 듯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어머니를 향해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었고 그의 입에서는 차마 입에 담기 힘든 폭언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 노망난 할망구가 지금 제정신이야 집안에 아무짝에도 쓸모없으면 조용히 방에나 처박혀 있을 것이지. 왜 기어 나와서 사고를 쳐 그가 어머니를 향해 내뱉는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끔찍한 폭언이었다. 내가 정말 당신 때문에 못 살겠어. 당신만 없었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지는 않았을 거라고. 어머님은 아들의 그 잔인한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너무나도 작고 초라해 보였다. 나는 더 이상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내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부엌에서 뛰쳐나와 넘어진 어머님의 앞을 가로막고 섰다. 그리고는 내 남편 이민석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만해요, 여보.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내 눈빛은 단호했다. 민석은 자신의 앞을 가로막는 나의 모습에 더욱더 격분하여 소리쳤다. 당신은 빠져. 이건 우리 집안 일이야. 당신이 뭔데 참견이야 아니오. 이제는 제 일이기도 해요. 어머님은 제 어머니이시기도 하니까요. 나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하지만 당신이 어머님께 송긋 하나라도 더 대거나 지금과 같은 폭언을 한 번이라도 더 한다면 나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것은 내가 그와 결혼한 후 처음으로 그에게 정면으로 맞서는 순간이었다. 나의 그 예상치 못한 반항에 민석은 잠시 할 말을 잃고 당황하는 듯했다. 하지만 이내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나를 향한 경멸의 미소가 떠올랐다. 이제 보니 당신도 보통 내기가 아니었군. 좋아.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그렇다면 나도 더는 참지 않겠어. 그는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며 마지막 협박을 날렸다. 더 이상은 못 참아. 당장 내일 당신을 요양원에 쳐넣어 버릴 테니까. 그런 줄 알아. 그리고 너, 강서희, 너도 이 집에서 쫓겨나고 싶지 않으면 내 말에 복종하는 게 좋을 거야. 그의 그 끔찍한 한마디에 나는 우리의 결혼 생활이 이제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동시에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어머님을 부축하여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는 그녀를 데리고 나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다. 문 밖에서는 민석의 분노에 찬고함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지만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내 마음속에서는 이제 남편에 대한 사랑이나 미련 대신
그를 심판대에 세우고 어머님의 모든 것을 되찾아 드리겠다는 차가운 결의만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나는 어머님의 손을 잡고 말했다. 어머님, 이제 더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어머님을 지켜드릴게요. 그리고 어머님의 모든 것을 되찾아 드릴게요. 저를 믿어주세요. 어머님은 눈물을 흘리며 나의 손을 꼭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 속에서 나는 아주 오랜만에 희망이라는 이름의 작은 불씨를 보았다. 나의 전쟁은 이제 시작되었다. 그것은 남편과의 싸움이자 동시에 이 부조리한 세상과의 싸움이었다. 그리고 나는 결코 이 전쟁에서 지지 않을 터였다. 내가 어머님을 부축하여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자 문 밖에서 남편 이민석의 분노에 찬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강서희, 너 미쳤어. 당장 문 열어. 이게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야. 네가 뭔데 우리 집안일에 끼어들어. 그의 목소리에는 이성을 잃은 분노와 함께 자신의 추악한 모습이 아내에게 발각되었다는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잠시 그의 격렬한 기세에 두려움을 느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내 등 뒤에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나약하고 상처 입은 내가 지켜드려야만 하는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떨고 있는 어머님의 손을 꼭 잡아드렸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너무 놀라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어머님은 아무 말 없이 그저 공포에 질린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다. 한참 동안 문을 두드리며 고함을 지르던 민석은 이내 자신의 분을 이기지 못하고 현관문을 거칠게 닫고 집 밖으로 나가버렸다. 집안에 다시 정적이 찾아오자 어머님은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내 품에 안겨 오열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울음 속에는 아들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 그리고 지난 수년간 홀로 감내해야 했던 외로움과 서러움이 모두 담겨 있었다. 나는 그런 어머님의 등을 말없이 토닥여 드렸다. 한참 동안 우시던 어머님은 마침내 지난 수년간 자신의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그 끔찍하고도 충격적인 비밀을 내게 털어놓기 시작했다. 이야기는 5년 전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직후로 거슬러 올라갔다. 아버님은 평생을 모은 막대한 재산을 모두 아내인 어머님에게 상속하셨다. 하지만 아들 민석은 그런 아버지의 유언에 불만을 품었다. 그는 장남인 자신이 모든 재산을 물려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어머니의 재산을 호시탐탐 노리기 시작했다. 그때 그의 곁에는 그의 첫 번째 아내였던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민석보다 더 탐욕스럽고 교활한 여자였다고 했다. 두 사람은 공모하여 법률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어머님을 속이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어머님께 상속세를 절감하기 위한 절차라며 수십 장의 서류들을 내밀었고 어머님은 아들과 며느리의 말을 믿고 그 모든 서류에 자신의 도장을 찍어주었다고 했다. 하지만 그 서류 더미 속에는 어머님의 모든 재산에 대한 권리를 아들 민석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재산 양도 각서와 그녀의 모든 법률적 행위를 아들에게 위임한다는 정원 위임장이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다. 모든 재산이 자신의 손에 들어오자 민석과 그의 전 아내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다. 그들은 어머님을 집안의 가장 구석진 방으로 몰아넣고 그녀의 모든 것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어머님의 통장에 있던 현금을 모두 자신들의 계좌로 옮겼고 그녀 명의의 부동산들을 하나씩 처분하여 도박과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겼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민석의 전 아내는 거액의 위자료를 챙겨 그와 이혼한 뒤 해외로 떠나버렸다고 했다. 나는 내 아들놈에게 그리고 그 악랄한 며느리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이 집안에 유령처럼 갇혀 지내야만 했단다.
내가 만약 반항이라도 하면 저놈은 나를 정신병원에 가두어버리겠다고 협박했어. 어머님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저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지. 그런데 네가 나타난 거야, 서희야.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내 손을 잡았다. 네가 처음 이 집에 시집 왔을 때 나는 네가 저놈이 나를 감시하기 위해 데려온 또 다른 감시자인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너는 달랐어. 너는 진심으로 나를 걱정해 주었고 내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었지. 나는 내게서 희망을 보았단다. 어쩌면 네가 나를 이 지옥에서 구해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어머님의 충격적인 고백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내가 사랑했던 남편은 사실 자신의 늙은 어머니의 재산을 빼앗고 그녀를 학대해온 파렴치한 범죄자였고, 이 평화로워 보였던 집은 사실 한 늙은 여인의 눈물과 절망으로 가득 찬 감옥이었던 것이다. 내 마음속에서 남편 민석을 향한 마지막 남은 애정마저도 완전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차가운 분노와 함께 어머님을 구해야 한다는 강한 사명감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어머님의 손을 잡고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님, 이제 더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어머님을 지켜드릴게요. 그리고 어머님의 모든 것을 되찾아 드릴게요. 반드시 그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겁니다. 나의 그 말에 어머님의 눈빛이 아주 오랜만에 희망의 빛으로 반짝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내게 자신이 마지막으로 숨겨둔 단 하나의 무기가 있다고 했다. 그것은 바로 과거 아들 민석과 전 며느리가 자신을 속여 재산을 빼앗으려는 모든 대화 내용이 담긴 작은 녹음기였다. 그녀는 언젠가 진실을 밝힐 날을 기다리며 그들의 모든 대화를 비밀리에 녹음해왔던 것이었다. 나는 깨달았다. 이 싸움은 결코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나와 어머님, 두 여자가 함께하는 정의를 위한 전쟁이라는 것을. 나는 어머님을 안심시켜드리고 내 방으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즉시 행동을 개시했다. 나는 가장 먼저 인터넷을 통해 유능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동시에 어머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녹음기의 행방을 찾아 나섰다. 내 마음속에서는 더 이상 어떤 두려움이나 망설임도 없었다. 오직 저 악랄한 부자 관계를 파탄내고 한 여인의 억울한 삶을 되찾아 주어야 한다는 차가운 결의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나의 방역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방역의 끝은 분명 통쾌한 승리가 될 터였다. 그날 이후 우리 집은 완벽한 유리 감옥이 되었다. 남편 이민석은 더 이상 내게 다정한 남편인 척 연기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나를 자신의 통제에 두려는 냉혹한 감시자가 되어 있었다. 그는 수시로 내 휴대폰을 검사했고 나의 모든 외출을 감시했으며 심지어는 내가 누구와 통화하는지까지 알아내려 애썼다. 그의 눈빛에서는 나를 향한 사랑 대신 자신의 비밀이 탄로 날까 두려워하는 자의 편집증적인 경계심만이 가득했다. 나는 그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그리고 어머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 앞에서 다시 한번 순종적인 아내의 가면을 써야만 했다. 나는 그가 원하는 대로 행동했고 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그것은 굴복이 아니었다. 그것은 더 큰 방역을 위한 치밀하게 계산된 위장이었다. 내 마음속에서는 복수의 칼날이 매일 밤 더욱더 날카롭게 벼려지고 있었다. 나의 첫 번째 목표는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그 결정적인 증거, 즉 남편과 그의 전처의 모든 음모가 담긴 녹음기를 찾아내는 것이었다. 하지만
어머님은 치매 증상 때문에 녹음기를 어디에 숨겨두셨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셨다. 그녀는 그저 그놈 서재, 낡은 책, 첫 번째 사랑과 같은 의미를 알 수 없는 단어들만을 반복하실 뿐이었다. 남편의 서재, 그곳은 이 집안에서 유일하게 내게 출입이 금지된 공간이었다. 남편은 자신이 일하는 공간이라며 내가 그곳에 들어가는 것을 극도로 꺼려했다. 나는 직감했다. 어머님이 말씀하신 증거는 분명 바로 저 서재 안에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나는 기회를 엿보았다.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이 그의 전처를 만나러 외출한 사이 마침내 내게 기회가 찾아왔다. 나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남편의 서재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서재 안은 그의 성격을 보여주듯 아주 깔끔하고 냉정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방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에는 어려운 법률 서적들과 경영학 관련 서적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다. 나는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낡은 책이라는 단서를 떠올리며 책장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나는 책 한 권 한 권을 모두 꺼내 그 안을 확인했다.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녹음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내가 너무 섣부른 기대를 했던 것일까? 어쩌면 어머님의 기억이 잘못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할 때쯤이었다. 나의 시선이 책장의 가장 높은 곳, 거의 천장에 닿을 듯한 곳에 꽂혀 있는 아주 낡고 두꺼운 책 한 권에 꽂혔다. 셔스랑, 러시아 작가 투르게네프의 소설이었다.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사랑이라는 단서와 일치했다. 나는 의자를 딛고 올라가 힘겹게 그 책을 꺼내들었다. 책은 아주 오래된 듯 손때가 묻어 있었고 책장에서는 퀴퀴한 먼지 냄새가 났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책장을 넘겼다. 그리고 마침내 책의 가장 마지막 페이지, 속이 파여진 비밀 공간 속에서 아주 작은 디지털 녹음기 하나를 발견했다. 나는 녹음기를 들고 내 방으로 돌아와 문을 걸어 잠갔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녹음기 안에는 내가 상상했던 것 이상의 끔찍하고도 추악한 진실이 담겨 있었다. 그 안에는 지난 몇 년간 남편 민석과 그의 전처가 어머님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 꾸몄던 모든 음모와 그 과정에서 나눈 모든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다. 어머니만 속이면 돼. 그 늙은이가 법에 대해 뭘 알겠어. 이 서류에 도장만 받으면 이 모든 건 다 우리 거야. 민석 씨, 근데 새로 들어온 저 여자는 어때 좀 멍청해 보여서 다루기 쉬울 것 같지 않아. 걱정 마. 저 여자도 마찬가지야. 내가 조금만 잘해주면 좋다고 해벌쭉해서 나만 믿고 따를 테니까. 여자들이란 다 똑같아. 돈과 다정한 말 몇 마디면 끝나. 그들의 목소리는 나를 그리고 어머님을 철저히 기만하고 조롱하고 있었다. 나는 분노에 몸을 떨며 녹음기의 다음 파일을 재생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더욱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어머니가 계속 반항하시면 정말 정신병원에 보내버리는 수밖에 없어. 우리가 미리 매수해둔 의사도 있잖아. 그 의사 진단서 하나면 그 늙은이를 합법적으로 감금할 수 있다고. 모든 것을 확인한 후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모든 증거는 내 손안에 있었다. 나는 어머님께서 알려주신 그녀의 오랜 친구이자 법률 고문이었던 조 변호사님께 연락을 취했다. 나는 그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고 내가 가진 증거들을 그에게 전달했다. 조 변호사님은 나의 이야기에 함께 분노하며 어머님의 모든 것을 되찾고 저 악랄한 아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데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우리의 방역이 시작되기도 전에
남편 민석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나의 행동이 점점 더 수상쩍다고 느꼈는지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한 모양이었다. 그날 저녁 그는 내게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집을 팔기로 했어. 그리고 엄마는 다음 주에 요양원으로 모실 거야. 모든 계약은 이미 다 끝났어. 당신이 반대할 권리는 없어. 이 집의 법적인 소유주는 나니까. 그의 그 잔인한 통보에 나는 오히려 차갑게 미소 지었다. 그는 아직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고 있었으니까. 나는 내 방으로 돌아와 조 변호사님에게 전화를 걸었다. 변호사님,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내일 당장 저 인간들을 고소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마지막으로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다. 이제 더 이상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다. 법과 정의가 나와 어머님의 편이 되어줄 터였다. 나의 길고도 험난했던 싸움은 이제 그 마지막 절정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남편 이민석이 어머님을 요양원으로 보내고 이 집을 팔아버리겠다고 선언한 그날 밤, 나는 더 이상 시간이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내가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어머님은 영원히 차가운 요양원 독방에 갇히게 될 것이고 이 집 안에 숨겨진 진실의 마지막 증거마저도 사라져버릴 터였다. 나는 그날 밤 남편이 술에 취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그의 서재로 향했다. 그리고는 어머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그의 낡은 책상, 가장 깊숙한 서랍 안쪽, 교묘하게 만들어진 비밀 공간 속에서 마침내 그 작은 디지털 녹음기를 찾아내는 데 성공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조 변호사님을 만나러 간다는 핑계로 집을 나섰다. 그리고는 변호사 사무실이 아닌 한적한 공원 벤치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의 내용을 확인했다. 그 안에는 지난 몇 년간 남편과 그의 전처가 어머님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 꾸몄던 모든 음모와 그 과정에서 나눈 모든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다. 나의 마지막 희망이자 그들을 심판할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모든 증거를 확보한 나는 마지막 결전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날 저녁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믿고 있는 듯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나는 그의 앞에 다가가 아무 말 없이 손에 들고 있던 그 작은 녹음기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것을 보는 순간 민석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는 듯 녹음기와 나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이게 왜 너한테? 네가 이걸 어떻게? 그의 목소리는 공포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이성을 잃고 맹수처럼 내게 달려들어 녹음기를 빼앗으려 했다. 나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남자인 그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그는 나의 머리채를 잡고 나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고 내 손에서 녹음기를 빼앗아 바닥에 내리치려 했다. 모든 것이 끝장이라고 생각되는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 나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품속에 숨겨두었던 휴대폰의 필리시치 단축 번호를 눌렀다. 그리고는 비명을 지르며 외쳤다. 도와주세요. 남편이 저를 폭행해요. 제 목숨이 위험합니다. 주소는. 내 입에서 주소가 나오는 순간 민석의 눈이 완전히 뒤집혔다. 이 미친년이 감히 경찰에 신고를 해. 그는 분노에 차 나를 발로 걷어찼고 나의 머리채를 잡고 질질 끌어 현관문 밖으로 내동댕이 쳤다. 네가 감히 나를 배신해 잘 됐어. 이 집에서 당장 꺼져.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쾅 하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내 앞에서 굳게 닫혔다. 나는 차가운 복도 바닥에 버려졌다. 온몸이 욱신거렸고
뺨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후련했다. 내 손에는 그가 미처 빼앗지 못한 모든 진실이 담긴 녹음기가 여전히 꼭 쥐어져 있었으니까. 잠시 후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차 여러 대가 아파트 앞에 멈춰 섰다. 경찰들은 아파트 복도에 쓰러져 있는 나의 모습을 보고는 경악하며 내게 다가왔다. 괜찮으십니까? 부인,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나는 떨리는 손으로 경찰에게 녹음기를 건넸다. 이 안에 모든 증거가 들어 있습니다. 제 남편 이민석과 그의 전처가 제 시어머니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빼돌리고 지난 수년간 어머님을 학대한 모든 증거가요. 바로 그때 미리 연락을 받고 달려온 조 변호사님 역시 현장에 도착했다. 그는 경찰들에게 자신이 강서희 씨의 변호인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내가 그동안 수집해온 모든 증거 자료들을 함께 제출했다.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경찰들은 곧바로 이민석의 집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안으로 진입했다. 민석은 집안에서 자신이 저지른 짓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 들이닥친 경찰들을 보고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민석 씨, 당신을 폭행 및 불법 감금, 횡령 및 배임 공모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경찰은 그에게 수갑을 채웠다. 그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경찰들의 손에 이끌려 나갔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방 안에서 나왔던 어머님은 아들이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런 어머님에게 다가가 그녀를 꼭 안아드렸다. 어머님,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괜찮아요. 나의 그 한마디에 어머님은 더욱더 서럽게 우셨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라기보다는 길고도 험난했던 지옥 같은 시간의 끝에서 마침내 구원을 얻은 자의 안도와 감격의 눈물이었다. 나는 어머님을 부축하여 경찰들의 호의를 받으며 함께 집 밖으로 나왔다. 남편이었던 남자는 경찰차 뒷자리에 앉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쫓겨났다. 하지만 나는 이겼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이 더러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제 나와 어머님 앞에는 과거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할 시간만이 남아 있었다. 우리의 진짜 인생, 우리의 두 번째 봄은 그렇게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경찰이 남편 이민석을 연행해 간 후 집안에는 아주 길고도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요란했던 사이렌 소리가 멀어지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듯 했지만 사실 아무것도 예전과 같지 않았다. 나와 어머님, 그리고 뒤늦게 연락을 받고 달려온 조 변호사님은 텅 빈 거실에 앉아 방금 전 눈앞에서 벌어졌던 그 끔찍하고도 비현실적인 사건의 여운에서 쉽게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내 마음속에서는 어떤 복잡한 감정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남편에 대한 배신감, 시어머니에 대한 연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끝냈다는 안도감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막막함까지. 나는 내가 내린 결정이 과연 옳은 것이었는지 몇 번이고 되뇌어 보았다.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았다. 만약 그때 내가 행동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어머님은 차가운 요양원 독방에 갇히고 나는 평생을 남편의 감시와 통제 속에서 살아가야 했을 테니까. 나의 옆에 앉아 계시던 어머님의 모습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녀의 눈을 덮고 있던 깊은 절망과 공포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지난 수십 년간 잊고 지냈던 한 기업을 이끌었던 여장부의 날카롭고도 강인한 빛이 다시 돌아와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들의 횡포에 시달리는 나약한 노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을 배신한 아들을 심판하고 빼앗겼던 자신의 왕국을 되찾을 준비를 하고 있는 돌아온 여왕이었다. 어머님은 조 변호사님과 함께 아들 민석과 그의 전처를 상대로 한 법적인 절차들을 하나씩 그리고 아주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행하기 시작했다. 내가 목숨을 걸고 확보한 그 작은 녹음기는 그들의 모든 죄를 입증하는 가장 강력하고도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 주었다. 검찰의 수사는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내가 제출한 녹음 파일과 함께 조 변호사님이 찾아낸 수많은 증거 자료들, 민석과 그의 전처가 공모하여 어머님의 재산을 빼돌린 차명 계좌 내역, 그 돈으로 사들인 부동산과 사치품들, 그리고 어머님을 정신병원에 보내기 위해 조작했던 허위 진단서까지, 이 모든 것이 그들의 추악한 범죄 행각을 명명백백히 드러내 주었다. 재판은 세간의 큰 관심 속에서 진행되었다. 법정에선 민석과 그의 전처는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자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추악한 모습을 보였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를 사랑했던 연인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저 함께 침몰하는 배 위에서 자신만이 살기 위해 상대방을 물귀신처럼 끌어내리는 이기적인 공범자일 뿐이었다. 마침내 법원의 마지막 심판이 내려졌다. 이민석과 그의 전처는 상습 사기, 횡령, 배임, 그리고 존속학대 및 유기 등의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징역형을 선고받고 차가운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또한 법원은 그들이 지난 몇 년간 어머님에게서 빼앗아갔던 모든 재산을 단 1원도 빠짐없이 다시 어머님께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며느리가 경찰에 신고하고 쫓겨나자 할머니는 그 모든 재산을 되돌려 받았다. 신문과 방송은 연일 우리 가족의 기구하고도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대서특필했다. 나는 졸지에 시어머니를 구하고 정의를 바로 세운 의로운 며느리가 되어 있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난 후 어머님은 가장 먼저 그 지긋지긋한 기억이 담긴 낡은 집을 처분했다. 그리고는 나와 함께 살 아담하고 햇살이 잘 드는 새로운 집을 구하셨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던 날, 어머님은 나를 조용히 당신의 방으로 부르셨다. 그리고는 내 손을 잡고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다. 서희야, 이제는 네가 내 며느리가 아니라 내 진짜 딸이 되어주지 않겠니? 나는 어머님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나는 내 아들놈에게서 평생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다. 하지만 동시에 너라는 내 친딸보다도 더 귀한 딸을 얻었지. 나는 내 남은 평생을 너를 내 딸로서 그리고 내 인생의 동반자로서 함께하고 싶구나. 어머님은 조 변호사님을 통해 준비한 친양자 입양 서류를 내 앞에 내미셨다. 그리고 그녀가 가진 모든 재산의 유일한 상속자로 바로 나의 이름을 올리겠다고 하셨다. 어머님, 저는 이런 걸 받을 자격이 없어요. 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아가. 너는 충분한 자격이 있어. 너의 그 용기와 사랑이야말로 우리 가문이 그리고 내가 평생을 지켜왔던 그 어떤 가치보다도 더 훌륭하고 소중한 것이야. 그러니 부디 내 마지막 부탁을 들어다오. 나는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었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어머님의 품에 안겼다. 나는 비록 한 명의 남편을 잃었지만 그 대신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고 따뜻한 어머니를 얻은 것이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진정한 모녀가 되었다. 우리는 함께 장을 보고 함께 음식을 만들고 함께 잠이 들었다. 우리는 서로의 아픈 상처를 보듬어 안으며
새로운 가족의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었다. 나의 삶에 새로운 평화가 찾아오고 있었다. 배신과 눈물로 얼룩졌던 과거는 지나갔고, 나의 앞에는 이제 새로운 어머니와 함께 만들어갈 따뜻하고 희망찬 미래만이 펼쳐져 있었다. 나의 길고도 험난했던 싸움은 끝났고, 이제는 그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행복을 찾아 나아갈 시간이었다. 그로부터 몇 년의 세월이 흘렀다. 한때는 배신과 눈물로 얼룩졌던 나의 삶은 이제 그 어떤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맑게 갠 하늘처럼 평온하고도 따뜻한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며느리가 아닌 온전한 강서희로서, 그리고 나의 새로운 어머니가 되어주신 박 여사님의 든든한 딸이자 동반자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 우리는 그 지긋지긋한 기억이 담긴 낡은 집을 처분하고 따뜻한 햇살과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했다. 어머님은 더 이상 과거의 그늘 속에서 고통받지 않으셨다. 아들의 배신이라는 깊은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녀는 나라는 새로운 딸에게 의지하며 아주 오랜만에 되찾은 평화와 자유를 만끽하고 있었다. 그녀는 예전처럼 현명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으로 돌아와 내게 인생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든든한 멘토가 되어주셨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나는 어머님의 곁에서 그녀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사업체들을 함께 경영하며 유능한 사업가로 성장해 나가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사랑이라는 감정에 얽매여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여자가 아니었다. 나는 내 삶의 주인으로서 나의 행복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강인하고 독립적인 여성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우리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어머니의 품재단이라는 이름의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한 것이었다. 우리는 어머님께서 되찾은 재산의 상당 부분을 출연하여 과거에 우리와 같은 아픔을 겪는 노인들을 돕기 위한 일을 시작했다. 재단은 자식들에게 재산을 빼앗기거나 학대받는 노인들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과 함께 그들이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쉼터를 제공했다. 나는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그리고 어머님은 명예이사장으로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 우리는 우리의 아픈 경험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더 큰 사랑으로 승화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어느 날 나는 재단에서 운영하는 쉼터에서 한 할머니의 손을 잡고 그녀의 억울한 사연에 귀를 기울여주고 있었다. 할머니는 아들에게 전 재산을 빼앗기고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다며 눈물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아들이며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녀를 위로하고 재단에서 그녀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다. 할머니,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저희가 있잖아요. 저희가 할머니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모든 것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나의 진심 어린 말에 할머니의 얼굴에 아주 오랜만에 희미한 희망의 빛이 떠올랐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가끔 전 남편 이민석의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다. 그는 몇 년간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출소했지만 이미 모든 것을 잃은 뒤였다. 그의 곁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고 그는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서 후회와 자책으로 가득 찬 외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했다. 나는 그의 소식을 전해 들을 때마다 더 이상 어떤 분노나 연민도 느끼지 않았다. 그는 이제 내 인생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그저 희미한 과거의 흔적일 뿐이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나는 어머니와 함께 우리가 새롭게 가꾼 정원의 벤치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다. 정원에는
온갖 종류의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해 있었고 우리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했다. 어머니께서 내 손을 잡고 아주 따뜻하고도 깊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서희야, 사람들이 그러더구나.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나는 이제 알겠다.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지는 것이라는 걸.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 안고 함께 눈물 흘려주며 끝까지 서로의 편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가족이라는 걸 말이다. 그녀는 내 손을 더욱더 꼭 잡으며 그녀의 모든 진심을 담아 말했다. 네가 바로 내 진짜 딸이다. 서희야,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소중한 딸. 그녀의 그 한마디에 내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한 명의 남편과 가족을 잃었지만 그 대신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고 따뜻한 진짜 어머니와 진짜 가족을 얻은 것이었다. 나는 어머니의 어깨에 조용히 머리를 기댔다. 창밖으로 따스한 봄 햇살이 우리의 모습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모든 이들이 보내는 따뜻한 축복의 인사와도 같았다. 나의 길고도 험난했던 전쟁은 끝났다. 그리고 나의 두 번째 봄은 그렇게 가장 눈부시고도 찬란한 모습으로 나의 삶 전체를 영원히 가득 채우고 있었다. 독자 여러분께 지금까지 졸래 며느리가 경찰에 신고하고 쫓겨나자 할머니는 그 모든 재산을 되돌려 받았다. 부모 자식 간 갈등을 그린 오디오북 노년의 삶의 지혜와 행복한 노후라는 긴 제목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혈연이라는 이름 아래 자행되는 비정한 폭력과 탐욕,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자 했습니다. 주인공 강서희 씨는 자신에게 닥친 비극적인 운명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불의에 맞서 싸웠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시어머니를 위해 헌신하며 결국에는 혈연보다 더 진한 새로운 가족의 인연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가족이란 법이나 혈연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 안는 따뜻한 마음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가 독자 여러분께 작은 울림과 함께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인 노인 학대 문제와 진정한 효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의를 선택하는 용기와 혈연을 넘어선 더 큰 사랑의 가능성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 길고도 파란만장했던 여정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여러분의 가정에도 언제나 서로를 향한 깊은 이해와 따뜻한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